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말, 고려가 멸망했다까지 배웠었어요. 그리고 고려의 토지 제도 같이 배웠었죠. 누가 죽고 나서 공민왕이 살해되고 나서 우왕이 즉위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이 이후에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신이 필요했던 왕이야.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최영 장군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했던 인물입니다. 자, 명나라에서 천령위 설치를 통보했다. 천령 이북의 땅에 이건 우리 영토다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이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거에 이제 두 파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절대 안 된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온화하게 온건파가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온화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파. 대체적인 강경파 누가 있겠습니까? 최영과 우왕이 되겠습니다. 최영은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원래 우리 고려의 영토였다, 우리가 왜 명나라한테 줘야 되냐 라고 얘기하면서 요동 정벌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건파 대표적인 인물,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던 홍건적의 난을 진압했던 이성계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성계는 특히나 사불가론을 얘기하면서 사불가론이라는 건 뭐야? 요동정벌을 갈 수 없는 4가지 이유라는 거야. 첫 번째 뭐였어요? 일단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름이어가지고 지금 농병일치 사회였잖아요. 농사를 하는 사람과 군인이 같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쩌지? 지금 여름이라서 한참 농사 지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군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름, 비가 많이 오면 습해지고, 습해지다 보면은 화살의 이 악교, 접착 역할을 하는 악교가 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요동 정말 북쪽으로 북진을 하게 되면은 밑에서 외구가 쳐들어오면 대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불가론을 내세웠던 이성계와 강경파의 최영과 우왕이 있었다. 누가 조금 더 힘이 셌어요? 네, 강경파의 힘이 더 셌어요. 그래서 왕인데 당연히 왕의 힘이 더 센 것이죠. 왕명에 따라가지고 요동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자, 우리 요동정벌 가자라고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때 출전은 원래 이성계와 최영이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 출전 당일날 우왕이 우왕하고 울어버리는 것이죠. 우왕, 최영 장군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온건파의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을주 밑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고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려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칼을 뽑아들고 이 강경파였었던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축출해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없는 공양왕이 옹립이 됩니다. 공양왕, 이름부터가 뭔가 되게 약해 보여요. 그쵸? 공민왕. 뭔가 정말 백성을 위한, 백성만을 사랑하는, 궁을 세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공양왕. 자, 공양왕은 사실 허울 뿐이었습니다. 왕 위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부터 실권은 누가 장악했어? 우왕을 축출해낸 위화도 회군을 한 순간부터, 이때부터 급진파, 신진사대부들과, 이 신진사대부는 어느 왕 때 등용됐었죠? 맞습니다. 공민왕 때예요. 자, 신진사대부 세력과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손을 잡게 됩니다. 무인 세력 이성계 손을 잡게 돼요. 온건파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려고 했었다. 여기까지 공양왕은 허울뿐이고, 이제 이 두 파가 거의 실권을 장악한다. 자, 실권이라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권력을 뜻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실권을 장악한다.
좋습니다. 자, 실권 장악까지 해봤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원래 우리 이 과전법 전에 고려가 처음으로 개창됐을 때 태조 왕건 때 무슨 토지제도가 있었어요? 힘. 그렇죠. 힘력자를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힘력 분전이었죠. 왜? 힘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준다.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호족 세력한테 나눠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뭐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죠. 고려라는 나라를 개창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 개국 공신을 대상으로 줬던 게 바로 역분전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주었느냐를 따라가지고 내가 그것에 나누어 토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역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되었던 뭐가 있습니까? 경종 때 실시된 시정전시과. 왜 시정이야? 시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니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시정전시과였어요. 그 다음은요? 네, 맞아요. 개정전시과였어요. 그 다음은요? 네, 고칠경자를 써가지고요. 고칠경, 경정전시과였습니다. 이후에 전시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시과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거의 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시정전시과는 관직에 따라가지고, 관품에 따라가지고 나눠서 준다. 등급을 매긴다. 이거는 객관적 판단.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 인품까지 있었다는 거야. 인품.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인품 아닙니까? 선생님의 인품. 좋아 보이지. 근데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퇴근해가지고 막 부앙 막 120 밟으면서 막 퇴근하고 막 그런 모르잖아요. 그죠? 인품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 판단이죠. 이 주관적 판단이 빠지는 게 어디야? 개정전시과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경정전시과에서는 뭐가 빠져요? 원래 현직 관리와 전직 관리 모두한테 줬었는데 이제 전직 관리는 빼고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관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이었다. 자, 이후에는 이 전시과가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어요. 왜?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집권기에 들었습니다. 그죠? 무신들이 많은 대토지를 보유하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최씨 무신 집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까지 이어지는 60년까지 이어지는 이 최씨 무신 집권기 때 많은 무신들이 대토지를 보유했다. 이후에는 원간섭기가 도래하면서 원나라 너무 좋아. 나도 몽골 너무 좋아. 나 이번에 몽골 따라가지고 머리 이거 변발로 이렇게 잘 빼봤어. 어때? 막 이러면서 머리 막 변발 막 뒤에 말총머리로 묶어놓고 니만큼 세우는 몽골풍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치? 그걸 우리가 호복이라 그랬어요. 오랑캐호자를 써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런 세력을 권문세족 또는 친원파 세력이라고 불렀답니다. 기철, 대표적인 인물 기철이 있었어요.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 기억나시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토지를 보유하게 되니 무슨 일이 생기냐? 큰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토지를 보유하니 이제 더 이상 관리들한테 줄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들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은 돈대로 못 받는 거죠. 국민왕 당시에 대거 등용됐었던 새로운 신진, 이전에 등용된 적 없었던 새로운 선비들이라는 거야. 새로운 선비들, 선비 4자를 써가지고 신진 4대부가 등용돼요. 이 사람들은 성리학, 유교의 학문인 성리학을 굉장히 많이 뭐한 사람이야. 연구한 사람들이야. 그치? 원래 고려는 불교를 중시하던 나라였어요.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성리학이 들어오는 거야. 이 신진 4대부들이 배가 아파. 왜? 배 아파. 왜 배가 아파요? 나 이런 일들을 하고 전시과는 못 받고 이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 신진 4대부가 신흥부인 세력이 딱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토지제도를 마지막으로 개혁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과전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과전법을 실시했구나.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했다. 자, 과전법. 권문세족들, 한마디로 친원파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들에 대해서 과전법으로 다시 돌려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찬이가 권문세족이야. 친원파였어. 그래서 엄청난 대토지, 대농장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여기 사인하고 네 토지 내놔 하면은 여기 사인하고 싶겠어?
당연히 싫죠. 근데 여기에 사인 안 하면 어떡해? 신흥 무인 세력들, 무인들이 칼 들고 뒤에 서 있어. 죽고 사인할래? 아니면 살아있을 때 사인하고 목숨은 챙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전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과전법이 실시되고 이후에 1년 뒤 조선이 건국됩니다. 조선 건국보다 1년 앞섰다는 것은 이 과전법,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창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실시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그죠?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그로부터 1년 뒤, 즉 1393년에 나라에 국호가 제정됩니다. 국호라는 건 뭐야? 나라국 이름호. 나라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명나라랑 4대 관계를 맺게 되거든? 명나라랑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국호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 일단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 고조선. 그죠?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역사상에 2번이었어요. 아세요? 2번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 우리 최초의 국가였던 기원전 BC 2333년에 만들어졌었던 이 고조선은 그냥 조선이었는데 지금의 조선보다 더 옛날이기 때문에 옛 고자가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국호를 제정하고 그리고 수도를 천도합니다. 원래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경이었죠.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이후에는 한양, 수도를 호위하는 부서였던 한양부가 한성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1394년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하려고 했었죠. 잘 보세요. 자, 과전법 실시가 기억이 되고 조선 건국이 니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호 제정이 디귿이 되고 한양 천도가 리을이야.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1타입니다. 조선사에서는 1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겠죠? 과전법이 먼저 실시된다. 과전법이 실시돼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라의 국호를 제정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라고요?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된다. 여기까지예요. 사실 뭐 알면은 뭐 득이 될 수도 있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 이성계의 아들 정종, 훗날에 이제 조선의 이대왕 되는 정종은 우리 형제들과 같이 개경에 함께 살았을 때가 참 좋았는데 해가지고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천도해요. 개성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방원이 즉위하게 되면서 한양으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고려의 향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특히나 이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 온건파 세력들을 대거 숙청을 해나갑니다. 자, 온건파 세력들 숙청해 나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온건파들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나는 고려의 신하야. 내 목을 치시오. 야, 얘들아, 살고 봐야지. 도망을 갔겠죠.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고려야, 고려 말이야. 어디로 도망갈래? 수도 근처에 숨어서 살래?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어? 다른 나라는 쉽지 않죠. 자, 산. 그렇지. 숲을 리. 산에 들어가서 사는 선비 세력, 선비 사자를 써가지고 살인 세력이 되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 수풀에 들어가서 살았다 해가지고 선비들이 수풀에 들어가서 산다. 살인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살인 세력. 그리고 대표적인 온건파,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실남편 써줍니다. 휴, 하여가를 보내죠. 답장이 돌아옵니다. 네, 실어라고 이 2글자를 시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방원은 그를 선조교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우리 이번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리학자들로 이루어진 이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개국공신 정도전이 추구했던 나라는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정도전이 추구했던 나라, 이 성리학자들이 추구했던 나라는 왜 이성계가 왕이 됐을까?
왜 이성계가 왕이 됐을까?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 정도전이 있는데 왜 정도전이 아니라 이씨의 나라, 전주씨의 나라가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이 건국하고 싶었던 나라는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성리학적 국가를 꿈꿨기 때문이에요. 왕도 정치라는 건 뭐야?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정치. 유교에서 기반된 남송의 학자 주희, 주자가 이제 편찬한 이제 집대성한 성리학입니다. 유교라는 학문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유교에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일단 충성.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왕한테 충성하는 거야. 누가? 백성과 신하는 누구한테?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 네, 충성. 그리고 또 우리 예의를 갖추다. 특히나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엄마 밥 해줘!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엄마 이거 밥이 이게 뭐야? 고기 반찬 안 됩니다. 자,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뭐라 그래요? 효도. 그리고 당시 유교는 가부장제를 되게 이제 권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희생한다, 사랑한다, 연려사상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 중에서도 이제 충성, 효도, 연려까지 다 좋아. 왕은 뭐 할 건데, 왕이 이렇게 엄청나게 폭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를테면 연산군처럼요. 칼을 휘두르면서 칼을 뽑아두고 사람들을 대고 숙청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겠죠. 왕이 도덕적 정치를 함으로써 백성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백성을 가르쳐주고 이 정치의 수혜자는 정치에 대한 국가에 대한 수혜자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백성이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키워드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요거는 반대로 왕도 정치랑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패도 정치입니다. 패도 정치는 백성은 수단일 뿐이에요. 백성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수단, 일종의 부품일 뿐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예요. 자,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는 것, 요거는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 왕도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왕도 계속 뭘 해야 돼?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을 공부시키는 경전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특히나 자기 전 2시간. 이때는 상소문까지 읽어야 됐어요. 왜 상소문을 읽어? 지금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이 민심이 어떻고, 백성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경전을 실시했었다라는 것.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유교적으로 통치하고 싶었던 그런 양상을 띠고 있구나. 까지 선생님 옆으로 살짝만 이동할게요. 네. 우리 여기 지우고,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자,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왕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어떤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민본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국가의 중심, 나라는 누구로부터 운영되는 거야?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민본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성들이 건설되는 것이죠. 건설된다. 각 지방이 아니지. 수도 근처에 도성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성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뜻을 가진 경복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복궁에 근정정과 그리고 광화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경복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종묘와 거기에 이제 사절단까지. 종묘는 뭐 하는 곳이에요? 딱 들었을 때 사직단이죠. 종묘는 뭐 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모시는 것 같아요? 조상님, 선대의 묘라는 거야. 묘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때 제사를 지낼 때 들리는 노래도 있잖아. 종묘 제례악. 그쵸. 왕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하겠는데요. 이 세 번째는요, 한양을 둘러싼, 한양, 수도를 둘러싼 성곽입니다. 그 성곽에 뭐가 있어? 문이 있죠, 문. 이 네 개의 문, 4대문이 있다. 4대문, 뭐가 중요하냐? 자, 첫 번째, 인지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례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 돈이문. 마지막 정문. 외울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냐? 자, 보시면은, 이인, 의, 예. 원래 이게 다른 이름, 지문이었었는데, 이름이 훗날에 돈이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 의, 예, 숙정문, 이렇게 외우세요. 인, 의, 예, 숙정문. 인의 예지가 무슨 뜻이에요? 자, 성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인의 예지, 성리학적 사상, 유교적 사상이 여기 4대문에서도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쓰셨다면은 우리가 여기는 지우고 바로 또 이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칠판을 지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들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그 태조, 이성계 때 1차 왕자의 난이 있었단 말이야. 일단 사실상 이거는 정도전과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의 싸움이었어. 나 계속 막 경전을 해야 된다, 왕님께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이방원이 몹시 심기가 안 좋은 거야. 야,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면은 최고 권력자인데, 왜 자꾸 왕을 가르치려고 들어? 무엄하게?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정씨의 나라지? 이씨의 나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우리 신하들은 그럼 왕 옆에서 왜 있는 거겠어? 왕을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직언을 하는 거지. 전하, 그렇게는 안 되옵니다.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방원은 더욱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게 그럼 왕이 무슨 소용이야? 네가 왕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당시에 이제 정도전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공신이었었던 정도전도, 그리고 온건파 신진4대부였었던 정몽주도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방원의 손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이성계는 5번째 아들이죠. 이제 첫째 부인의 5번째 아들이었는데 둘째 부인이 있어요. 이 둘째 부인이 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방범과 이방석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성계는 이 막내 아들, 7번째 아들이었던 이 방석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이쁜이 이러니까 이방원은 처음에 왕위의 욕심을 드러내진 않았었어. 표출하진 않았는데, 이러다가 이방석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성계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지금 약간 신검 느낌 날 거야. 그죠? 신검이 떠오르죠? 견훤과 신검. 막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개국 파트너였던 정도전도 죽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나의 피부치 방석이도 죽었어. 방범이도 죽었어.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돌아갑니다. 함흥으로 돌아가요, 이성계가.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돌아간 거지.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배신하고, 정신 차립시다.
고려를 배신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거에 대한 정말 이 뭐라 해야 될까, 가슴 답답함,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그 칠판 좀 봅시다. 네, 여기 좀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개창했다는 것에 대한 저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흥차사라는 얘기 들어봤지? 이방원이 아버지 미안해. 내가 그래도 왕 돼가지고 잘 할게. 아이, 아버지 참 진짜. 이거 그러지 말고 좀 나와보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 근데 지금이야 편지 뭐 카톡도 보내고 우체국으로도 보내고 하는데, 이때는 편지를 어떻게 보내야 돼? 직접 전달해야 되지. 직접 전달을 하니까 직접 전달하러 갔던 사신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흥차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슝슝슝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종이 왕위에 올랐었는데, 이제 정종이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도 이방원이 이번엔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자,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일단 강력한 왕권 강화에 집중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졸리면은 일어나시던지요. 아시겠지요? 자, 분필 한번 갈게요. 자, 결국 공신이었었던 정도전에 살해했었던 이방원, 이후에는 왕권 강화를 중심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6조 직계제 실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선생님, 6조 직계제가 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잠깐만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쳐들어가기만 했겠어? 아니지. 이성계가 자신의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홍건적의 난을 진압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원도 자신의 군대가 있었어. 자, 개인의 사사로운 군대, 고려 때도 존재했죠? 개인의 사사로운 군대 뭐라 그래요? 사병이라고 해요. 그쵸? 사사로운 개인의 군대, 사병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사병으로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올랐잖아. 그럼 이 사병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없애버려야죠. 왜? 이 사병을 계속 놔두면 누군가 자기처럼 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의 왕위를 그렇죠. 빼앗거나 압박할 수도 있으니 이 사병을 혁파합니다. 이런 사병을 혁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분 업적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냥 저것만 놔주세요. 요거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요. 을금부를 설치합니다. 을금부를 설치한다. 왕권 강화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을 했잖아. 요 두 가지가 다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을금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의 큰 반역을 도모하거나 나라에 대한 큰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을 벌하는 거야. 특별사법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원래 조선에는 육부 안에서 형부 있죠, 형부. 형부가 아니라 형량 땅땅땅 하는 이 형부, 여기가 사법기관인데 요런 별도의 사법기구가 필요해? 요거는 따로야. 왕이 직접적으로 나라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거나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댕강 형벌을 내리겠다 하는 을금부예요. 왕님, 요놈을 잡았습니다. 이놈 어떻게 할까요? 금마는 부관 참시를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금마는 부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 있겠죠. 하하. 진짜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자, 을금부를 설치했었다. 그만큼이나, 뭐, 왕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동건이가 예를 들어서 왕이면은, 원래 왕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어? 뭐, 없어.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뭐, 춘향이 바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막, 방언이 바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표 많은 거죠.
합평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 이거는 중등 내신 1타입니다. 중등 내신 1타 바로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 실시. 이제 16세 이상 그리고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한테 호패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집가. 이 가가호호 들어봤죠? 집집마다 우리 집에 호를 쓴 패라는 거야. 마패는 뭐야? 말이 있는 패잖아. 1마패부터 10마패까지 있잖아요. 말이 그려져 있는. 말이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이상 탈출구 같긴 한데, 자, 호패는 내 호적이 있는 등록증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지금의 뭐야? 주민등록증인 거죠. 여러분들은 없지? 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이다. 얘들아, 진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쳐다보지? 자, 호패법이 있는 것이다. 자, 호패법을 실시해서 왜 실시를 했을까? 이 호패법 사람들, 성인 남성들한테 기준점으로 다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적어도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하기가 쉬워? 세금을 걷기가 쉬워요. 세금 수치, 세금 수치에 용이했었다. 아니, 우리나라에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얘한테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겠어요. 그쵸? 그래서 나라의 이 국정을 다시 한번 군역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수취하고 군역을 부담하기 위함이었다. 군역은 뭐야? 우리 재원이가 곧 가야 되는 거 뭐야? 네? 저보다 형아들이 먼저 아니에요? 군대죠, 군대. 군대를 가는 역. 우리가 노동하는 거예요, 역. 군대를 가는 것, 이제 군역에 부과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됐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태종 이방원의 아들입니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조선의 궁궐의 세종대왕입니다. 네, 세종대왕의 업적은요,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 다음에, 이 태종 이방원은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내려와요. 죽어서 넘겨준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바로 세종 때입니다. 동건아, 어느 때라고요?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동건아?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육조직계제 체제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게 돼요. 육조직계제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게 됩니다. 국정 최고 총괄기구였었던 의정부 서사제로 바꾼다. 서사제로 변경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연을 재실시해요. 이제 경연을 실시해서 특히나 이 경연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었어. 와, 야, 나 오늘 공부 몇 시에 해? 되게 좋아하셨다. 그리고 특히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편찬이 되잖아. 그 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선대, 이방원 때 이제 편찬되는 조선왕조실록 뿐만 아니라 자기실록은 절대 왕이 볼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게 너무 궁금했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쓴 거야? 궁금해. 보여줘. 이럴 때마다 경연하실 시간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러면, 경연 좋아. 이렇게, 가셨다고 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추구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교적인 정치 이상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유교적 통치. 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왕도 배워야 된다. 왕의 힘이 강한 절대군주정, 전제정치가 아닌 왕이 진짜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민본주의적인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께서는요, 어디에서? 자, 집현전에서, 집현전을 설치하여 능력 있는 관리들과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훈민정음을 반포하기까지 합니다. 반포 알리다라는 것이죠. 여기 쓰십시오. 알리다.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반포까지 했었다는 것. 자, 세종대왕의 업적. 선생님이 3개만 더 써봐도 괜찮을까요? 3가지만 더 써볼게요.
세종대왕이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와 착하다 역시 세종대왕께서는 성군이셔가지고 엄청 착하잖아 학문적으로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것도 있어요. 요거 우리 대외 교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선 외에 대외 다른 관계 다른 나라랑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는 어떤 나라 있어요? 대마도 있고. 이 밑에. 그렇죠. 이렇게 크지 않아. 일본이 이렇게 있죠. 조금 더 좁아야 돼. 일본이 있죠. 네. 아주 그냥 영토를 맘대로 줄이고 있어요. 자,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라고 했어요. 왜? 자, 여기 위에는 누가 있었을까? 만주에 살고 있었던 만주족들, 자기 스스로를 만주족이라고 불렀는데, 이들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이 이렇게 몰려 살고 있었어. 자, 여진족은 뭘 타고 다녀? 따그닥. 그렇지, 말 타고 다녀.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야.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차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죠. 농경민족은 뭐하고 산다고요? 정착해서 살아요. 집 짓고 산다고. 우리가 학원 끝나고 돌아가는 집이 있듯이 집을 짓고 산다는 거야. 여진족들을 비롯한 유목민족들 그냥 따그닥 집보다는 이동하면서 계속 살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진족은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 국경지대 특히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강물 길어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배추가 실해. 고랭지농업 최고. 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배추가 토실토실한데 그 배추가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말발굽자고 이만큼 나있고 다 없어져 있어. 뭡니까? 뭐 한 거야? 여진족이 노략질을 한 거야. 가져가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함경북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 안 나? 아니,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세종대왕께서는 이것을 보고 안 되겠군. 여진족을 담당해가지고 아주 힘을 써줄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담당일진이라 그러죠. 담당일진을 설치를 해야겠어 해가지고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사군에는 최윤덕 장군과 그리고 육진에는 두만강 호랭이로 불려졌었던 김종서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사군은 압록강이고요. 육진은 두만강이었습니다. 자,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사군에는 최윤덕. 여기 또 써주세요. 최윤덕 장군. 두만강엔 두만강 호랭이 김종서를 배치를 했다. 선생님, 그 김종서 맞아요? 수양대군이랑 사이 엄청 안 좋아서 수양대군 철퇴 맞고 죽은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수양대군과 김종서 같은 관계. 너네들은 뭐 수양대군 김종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쨌든 그건 선생님이 이따가 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사군육진을 개척해가지고 여진족이 넘어올 때 넘어오지 말라, 섬 나왔어 이렇게 사군육진을 개척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에 반해가지고 회유책도 있었어요. 회유책은 일로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경하게 딱 때리기라도 했으면은 이제 이거 이쪽으로 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때리기만 하면 어떡해. 너무 강경하기만 하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진족한테 토지를 줘가지고 너네들도 정착하고 살아라. 너네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게. 농사 지어봐. 제법 할만해. 재밌어. 이러면서 이제 토지를 하사하고 너네들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여진족들 정착할 수 있게끔 했던 게 이제 일어나실까요? 스탠드업 하실까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여진족에 대한 회유책이었다. 자, 이번엔 왜에 대한 강경책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이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은, 일본 대륙 아니죠. 일본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우리나라 남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쪽 일본 대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 이 섬을 스시마 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스시마 섬에서 자꾸 마찬가지로 외놈들이 자꾸 막 난을 일으키고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야. 또 이번에는 여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얘들아 그만 좀 들어와 제발. 너네는 뭐야, 배가 왜 자꾸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스시마섬을 토벌하게 되는 것이죠. 스시마섬 정벌. 누구를 보냈다? 이종무 장군. 이종무를 보냈다. 장군이 아니죠. 이종무를 보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첫째, 둘째, 이제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일본한테 이렇게 강경책으로 스시마섬을 토벌한 거잖아요. 일본에 대한 회유책은 뭐가 있어요?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하는 3포를 개방합니다. 3포 개방. 3포 개항.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세 항구를 개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들이랑 교류하겠다. 항구 열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 적으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이 땡큐. 자,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육조직계제랑 의정부서사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지. 자,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왕과 제일 가까이 있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통치기구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이 의정부에서 왕의 왕명을 전달해가지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육부가 있어요. 육부는 육조죠. 죄송합니다. 자꾸 고려사를 하다 보면 육부라 그래. 자, 네? 육조라고 썼잖아요. 네. 육조가 있습니다. 이 육조는 고려시대의 그 육부와 같은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써볼 수 있겠지. 6가지의 부서. 뭐가 있습니까? 2조, 호조, 예, 병, 형, 공 요렇게 있잖아요. 이호, 예병, 형, 공 기억나시죠? 뒤에는 뭐야? 다 조자가 붙는 거야. 부서라는 뜻이야. 무무과라는 뜻이라고. 알겠지요? 아시겠지요? 이조가 뭐였어, 얘들아? 나라의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인사과였어요. 인사과. 호조는 호주머니에다가 뭐 넣어, 얘들아? 잔돈 짤짤이 넣었잖아. 그치? 잔돈 넣잖아.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자, 예조는요? 예의를 갖추는 거야. 누구한테? 왕한테는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 사절단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외교부였다. 외교. 병조는 아까 얘기했잖아. 병조 뭐라 그랬어? 병조 모르겠어. 이거? 아니지. 너 곧 가는 거. 아, 군대. 그렇지. 군대. 군사. 헤헤. 자, 병조는, 형조가 뭐야, 이제? 형조. 이거 뭐야? 그렇지. 재판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법기구. 법과 관련되어 있다. 형벌에 대하여. 공조는 공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남학생들, 싫어하는 척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자, 어쨌든 이 공조는 건축, 토목에 관련되어 있다. 건축, 토목. 자, 얘들아, 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왕의 왕명이 의정부에 거쳐가지고 의정부에서 육조로 가면은 왕께서 뭘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왕이, 야, 이번에 우리 사촌 중에 저기 류동건이라고 있어. 이 류동건이가 머리는 조금 나쁜데 근데 이 친구 형조 판서로 이렇게 좀 임명 좀 해줘. 야, 판서 직위가 가장 높은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완전 부장이야, 진짜. 여기에서 형조 판서요? 왕님 진짜요? 육조한테 왕이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렇게 했겠지. 그럼 왕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잖아.
왕이 바로 육조로 얘기하는 걸 육조 직계제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육조 직계제다. 육조 직계제가 되면 누구의 힘이 세지겠어? 왕의 힘이 당연히 센 거예요. 왕이 예를 들면은 야 이번에 저기 우리 집안 중에 문어발인 친구가 있어. 인맥이 그렇게 넓어. 도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조판서로 이렇게 앉혀줘. 이렇게 왕이 얘기했어. 그럼 그렇게 해야겠죠. 해가지고 앉히겠죠. 왕의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왕이 여기에 다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어? 지시를 하고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에 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 의정부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의정부에서 왕명이 이렇게 거쳐져. 왕이 이제 의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우리 이번에 사촌 중에 문재원이라고 있는데 이 재원이한테 공조에서 좀 괜찮은 자리, 공조는 말고. 자, 병주에서 좀 괜찮은 자리 있으면 좀 줄 수 있겠나? 아마 저기, 경상 좌소사 정도 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의정부에서, 왕님께서 헛소리 하셨네? 요거는 삭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육조한테는 안 넘어가는 거야. 중간에서 이 지우개의 역할도 하고, 왕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나 했는데, 브라보, 이거 너무 좋아. 그럼 육조한테 바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강력히 권하셨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얘기하면, 신하들의 생각도 같이 겹쳐지고, 왕의 힘이 분산된다. 왕의 힘이 분산된다.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꿈꿨었던 태종 이방원의 경우에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거고 바로 육조로 고! 해버리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거고 반대로 이 세종대왕께서는 유교적 통치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처음에 나라가 개국됐을 때 개국공신 정도전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민본주의 사상을 내세우면서 나라는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얘들아, 이 태조 이성계 때도 육조 직계제가 아닌 의정부 서사제로 경연도 계속 실시가 됐고요.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오다가 태종 이방원 때 해가지고 선생님 정종은요 태종 태세잖아요. 정종은 벽구를 열라치고 다니셨습니다. 왜? 이방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 형님께서 왕지를 열심히 하고 계시나? 칼을 이렇게 갈고 있으니 내가 너무 정치를 열심히 하거나 왕의 욕심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왕권에는 아무 욕심이 없다는 듯 격구만 치러 다니셨습니다. 톡! 그렇잖아요, 격구. 지금으로 치면 약간 골프? 여기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리고 이방원이 됐으니 이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 직계제로 바꾸고 이것도 안 해. 경연도 안 해. 아까 얘기했잖아. 정도전한테 왜 자꾸 가르치냐고. 그죠?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이방원의 아들 세종 때에는 유교적 통치, 유교적 덕목을 내세우면서 의정부 서사제, 경연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 특히나 세종대왕 집권기에, 세종대왕 시기에 삼강행실도라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네. 삼강행실도는 삼강오륜에 따라가지고, 아까 삼강 뭐라 그랬어요? 충성하고, 효도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 연력. 요거에 대해 가지고 그림으로. 아니, 훈민정음까지 반포를 해주셨는데, 이분께서 그림으로까지 그림책을 만들어주신 거야. 왜? 훈민정음을 반포했지만 우리 백성들은 한글을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그림책으로 요렇게 사셔야 됩니다. 가이드북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게 삼강행실도예요. 당신의 행실을 요것을 보고 이행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우고. 자, 육조직계제에서 지금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죠. 태정, 태세까지 했어. 그 다음 뭐야? 세종의 아들 문종 이르게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대왕도 몸이 안 좋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세종대왕 이방원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이제 선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년 동안 고기를 못 먹어 얘들아. 육류를 못 먹는다고. 육류. 고기를 못 먹어. 준영이 고기 1년 동안 안 먹을 수 있어? 싫어요. 누가 그래? 왜 그래야 돼요? 그치? 근데 이방원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요. 세종은 원체 몸이 좋지가 않으니, 세종은 원래 몸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 한다? 한 달 정도만 고기를 금식을 하고 이후에는 먹게 해달라. 자기가 부탁하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만큼이나 몸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자,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문종도 마찬가지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문종 다음에 왕에 즉위하는 사람이 네, 단종이었어요. 단종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이 단종을 네, 바로 단종과 형제 사이였었던 이 수양대군 세조가 어린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너무 끔찍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세조도 그러면은 얘들아 자기가 그러니까 선대를 죽이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거잖아. 성리학적, 유교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한테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끔 하려고 입 싹 닫게 하려고 또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를 해요. 왕권을 강화한다.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냐? 봐봐. 육조 직계제를 또 부활시키는 거야. 육조 직계제를 또 부활시킨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왜 쓸데없는 거. 야, 너네 사육신들 뭐? 너네들한테 왕은 오로지 단종 하나야? 그럼 죽던가. 이 사육신들. 저희가 죽어서라도 정말 죽어서라도 제가 진짜 저는 딱 왕이 한 분뿐입니다. 단종 한 분뿐입니다. 이런 신하들 사육신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 신하들이 다 이제 뭐네? 사표네. 난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래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인정하지 않아? 너네들이 있는 근거지부터 없애야겠다. 집현전을 폐지해요. 집현전을 폐지하고 그 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시간씩 공부시켰던 뭐가 있었어요? 네, 경연을 폐지합니다. 경연 안 해. 너가 날 공부시킨다고? 웃기고 있네. 자, 경연까지 폐지를 한다. 강력한 왕권 강화.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는 또 무엇을 하시게 되냐? 바로 직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요게 그렇게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선생님 저 토지제도만 나오면 토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랬어. 토지제도 이러면은 그거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조선 후기 하면은 진짜 유형언 균전법 이런 거 균전론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균전론, 여전론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거 뭔 차이야 헷갈려. 근데 이건 쉬워 얘들아. 잘 봐봐.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 밭전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현직이든 전직 관리든 다 토지를 줬었거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신하들이 어차피 나는 사표 쓰고 전직 관리가 돼도 임금 들어오지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난 그냥 차라리 사표 쓰고 난 당신의 신하로 일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난 당신의 신하로 일하지 않을 거야. 사표 딱 쓰고 나가니까 사표 쓰고 나갔지? 후회 안 하지? 사표 바로 수령한다. 자, 직전법을 만들어서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를 주는 이 직전법을 실행했다. 요렇게까지 보면은 지금 템포 끝났나요? 성종까지가 있나요? 성종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성종까지 갈게요. 자, 성종 설명을 할게. 성종 때는 매우 중요한 거야. 세조 때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세조께서, 선생님이 깨서라는 표현을 쓰잖아. 약간 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한테 깨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조께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게, 무섭게 왕에 오르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통치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아. 특히나 나라에 뭐가 없어요? 법치국가의 기반이 되는 법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법을 만들어.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었거든요. 조선의 최초의 경전. 이 경국대전을 만들기, 편찬하기, 요게 키워드. 시작했다는 거야. 시작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는 바로 예성이잖아요. 예종 지나서. 사실 예종이 있을 때, 예종이 이제 딱 집권 끝날 때쯤에 완성은 됐었대.
완성은 됐는데 반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이제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성종 즉위하고 나서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거든요. 학교 시험 문제, 특히 망포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피드백한 영상도 있어요. 세조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런 선지들이 나온다고.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알잖아? 완성은 누구 때 됐다? 성종 때 됐다. 편찬이 시작됐던 거지 완성은 성종 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시작. 뭐가 시작됐는데? 뭐였지? 경국대전 시작.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어느 왕 때였어요? 아니요. 세조 때였어요. 네, 손톱을 파지 말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죠? 네, 손톱보다는 우리 칠판을 더 많이 봅시다. 네, 자, 경국대전이 완성됐던 것은 성종 때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성종은 봐봐, 이 세조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까지 오를 수 있으려면은 어마무시한 뭐가 있어야 돼? 뒷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뒷배라는 표현 요즘 안 쓰죠. 든든한 뒷배를 누웠군. 이런 표현 안 쓰잖아. 뭐라고 써? 너 빽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든든한 빽. 누구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압구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한명회예요. 한명회. 혹시 관상, 영화 관상 본 사람 손? 아무도 없어. 관상을 보면은 이제 진짜 수양대군. 와, 진짜 멋있게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그 뒤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명회거든요. 한명회가 나중 돼가지고는 이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연산군 수업할 때 얘기할게. 관상쟁이한테 세조가 자 내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단종을 축출하기 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세조가 수양대군이 왕권에 대한 힘을 조금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 왕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 세조를 왕위에 앉히는데 큰 도움, 한명회가 있었다. 한명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딸을 이 세조의 자식들한테 결혼을 시키면서 외가 친척 관계를 맺게 돼. 이걸 우리가 외가 친척 줄여가지고 무슨 관계라고 할까? 외가 친척이야. 줄이면 뭐가 될까? 외척. 그렇지. 외척 관계를 맺는 거야. 세조와의 외척, 왕실 외척 관계를 맺는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바로 훈구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훈구파. 이들을 지칭해가지고 외척 관계를 맺어서 계속 힘을 내는 사람들 바로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가 세조 때부터 진출한 거야. 어디에? 정계에, 정치계에 진출을 한 거야. 그러면서 관직을 차지합니다. 예성 때 어떻게 예성이래. 예종 때 어떻게 써요? 왜 예종 때도 이 훈구파들이 이 팀이 너무 센 거야. 왕님 일어나셔서 수업 들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그치 동근아? 하하. 자, 이렇게 훈구파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예종 때도 마찬가지로 예종 때 집권 시기 때도 정계에서 힘을 발산하니 성종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아니 훈구파가 이렇게 하나의 당만 집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전제주의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야. 독재를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야, 당연히 당이 하나인데 독재를 하겠지. 나라의 당이 하나면 안 돼. 차라리 민주당이랑 이런 얘기 해도 돼? 안 돼? 알겠어. 차라리 두 당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아. 선생님 아니에요. 싸우는 거 너무 싫어요. 한 당이면 좋겠어요. 그럼 북한 가면 돼. 노동당 하나잖아. 그치? 당이 하나면 독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성종께서는 이 훈구파를 견제해줄 수 있는 다른 파를 포섭합니다. 다른 파를 등용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온건파 신진사대를 대거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건파들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 산! 그렇지! 그 세력들,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이루어졌던 세력들 사림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림세력을 등용합니다. 사림세력을 등용해서 훈구파를 견제하는 거야. 사림세력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 등장하니까 훈구파도 바짝 긴장을 하는 거지. 뭐야 얘는? 제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사림세력을 대거 등용을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사림세력을 등용했었다. 그러면서 훈구파를 견제했다.
이분은, 선생님, 근데 진짜로 차라리 그냥 홍보파랑 엎혀서 같이 이렇게 가도 됐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이분은 성종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만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기 나름대로 자신만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성종이 되게 세종대왕을, 세종을 되게 많이 존경했었거든. 그래서 폐지됐던 집현전, 원래는 이제 그전부터 존재하긴 했었는데, 자,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을 설치해요. 홍문관을 설치한다. 제2의 집현전이 되는, 제 몇의 집현전이요? 제2의 집현전이 되는 홍문관을 설치해요. 왜요? 집현전 세조 때 폐지됐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능력 있는 관리들이 이제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홍문관을 설치했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요거까지 하게 되는데 다시 경연도 실시해요. 경연 재실시. 경연 재실시까지 다 쓰셨으니까 다 쓰셨다면은 엄매 깨졌어. 떨어졌어. 아야. 자, 요거를 센스 있게 선생님 여기 나왔으면은 요거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지. 아니야, 고마워.